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오늘 시작부터 무서운 기세를 보여줬던 코스피였습니다. 2190선을 넘어서기도 하면서 무려 2200선에 다가서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후로는 기세가 다소 잦아집니다. 12시 전후로는 양시장 모두 하락 전환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또 상승 전환에 성공하기도 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는 모두 소폭의 상승권의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슬슬 피로감이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지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주식학개론 오늘도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 김혜진 전문가 이렇게 두 분의 질의를 모셔보고 핵심적인 시장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초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러시아 이렇게 유가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이로 인해서 국제 유가 정말 유례없는 폭락을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사상 첫 마이너스 유가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을 했죠. 자, 지금은 많이 회복했습니다만 이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국제 유가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니스탁 지금부터 불러보겠습니다. 네, 지니스탁 일단은 문서진 전문가님 먼저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진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3월에 국제유가 정말 쇼크가 다가왔습니다. 4월에 오펙 플러스, 즉 이 석유 수출국 기구와 주요 산유국들의 연합체죠. 여기서 감산 합의를 했는데 이번에 또 오펙 플러스 정례 회의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좀 치러지겠습니까? 네, 일단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지금 상황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단은 보신 것처럼 4일날 오늘 정례회의가 열릴 수 있다라고 예정은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지금 또 보니까 9일, 10일 원래 하려고 했는데 앞당기려고 했는데 안 앞당길 거야. 원래 예정대로 할 거야라고 하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확정난 건 아니죠. 일단 제가 들어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확정난 건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9일에서 10일 개최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4일 오늘 앞당겨서 그냥 내일이겠죠.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내일 반영이 되겠죠. 이쪽으로 이제 개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회의가 진행됩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뭐 다 각국이 다 이제 막혀 있기 때문에 터키 쪽이니까 넘어간다 보면 그쪽에서 또 이제 이 자가 격리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안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회의가 진행되고요. 중요한 건 이 이제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만나서 일단은 합의를 한 건 있습니다. 요거는 오늘 이제 주요 외신을 통해서도 나온 건데 이제 러시아와 사우디가 합의를 해가지고 최대 감산안을 한 달 정도 더 연장한다라는 이야기는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 정례회의를 좀 빨리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앞당긴다, 안 앞당긴다 말은 많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뭐 안 앞당긴다 하더라도 뭐 다음 주면 개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오펙 관련 부분에 대한 시장에 좀 관심이 또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산 계획을 한 달 더 연장한다 이런 내용인데 뭐 앞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감산 이야기를 했던 게 지난 4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4월에 있었던 합의 내용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해볼까요? 네, 4월 회의 한번 먼저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4월에 만나서 감산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5월부터 6월까지죠. 5월부터 6월까지 970만 배럴이죠. 하루 평균 97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이후부터는 6개월 동안 하루에 770만 배럴을 감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년이죠. 내년 4월부터 해서 1월부터 해서 2022년 4월까지는 하루 평균 580만 배럴을 감소하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감소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는데 앞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번에 러시아와 사우디가 만나서 이제 감산안을 한 달 정도 더 연장한다라는 건 이거를 한 달 정도 더 연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평균 970만 배럴을 감산하는 거를 원래는 이제 이번 달이죠. 6월 달이면 끝나는데 이걸 한 달 정도 더 연장하자는 거에 합의를 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기별로 단계적으로 감산의 수치를 좀 점점 줄여간다. 이런 내용들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산 합의도 논의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다시 한번 원유 패권 정쟁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런 시각도 상당한데요. 전문가님, 그러면 이 국제유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유가에 지금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관심을 많이 가지시죠. 아무래도 원유 ETF 상품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정례회의 결과에 따라서 또 유가의 방향성 또 어느 정도 또 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러시아가 합의를 좀 그러니까 정례회의를 좀 앞당기려 하다가 안 앞당긴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감산 이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지리아라든지 그다음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멕시코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감산의 절반도 안 했어요. 원래 하루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970만 배럴을 감산을 해야 되는데 그거 이상 감산을 안 했어요. 한 300만 배럴 이 정도 좀 밖에 감산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거죠. 이거 뭐 합의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네. 약간 화를 많이 낸 거죠. 그러면서 원래대로 그냥 하자.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우디라든지 나머지 국가들에서 좀 달래고 있는 건데요. 아니야, 다음부터 우리가 잘 이행을 할게라고 하는데, 항상 오펙은 역사적으로 이 감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문제는 항상 나왔습니다.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오펙이라는 기구 자체가 각국의 여러 국의 소위 말하면 이익과 관련된 부분을 통합해서 대변을 다 못하거든요. 각각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국가들은 뭐 좀 사우디라든지 러시아는 좀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감산을 더 이행할 수 있는 거지만, 사실은 뭐 멕시코라든지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좀 어렵단 말이죠. 이걸 통해서 오히려 뭐 증산을 계속 남들이 감산을 할 때 본인들은 감산하지 않고 유가 상승분을 충분히 이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항상 그래 왔었던 거고요. 이번에도 감산안을 추가적인 감산을 하더라도 이행률은 굉장히 낮을 거예요. 이게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유가가 그렇게 계속 감산을 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유가가 상승 추세를 타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셰일오일 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제 구조조정이 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유가가 급락이 나오면서 좀 중소형 이제 셰일오일 업체들이 좀 도산이 많이 됐어요. 그 과정에서 뭐 회사채 문제도 많이 나왔죠. 정급 이 하이힐드 채권 관련 뭐 문제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이제 미국 연준이 뭐 소위 말하면 자금을 지원하면서 살려놨죠. 그리고 나서 작은 회사들은 자연스럽게 지금 큰 회사로 지금 다 흡수합병 돼 있는 상태입니다. 구조조정도 지금 현재 좀 마무리돼 있는 상태. 결국에는 미국의 셰일오일 업체들은 또 언제든지 다시 상황이 조금만 유가가 올라간다면 또 미국이 좀 셰일오일 더 많이 뽑아낼 가능성도 있죠.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은 광산법까지 좀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셰일오일 업체들은 이제 광구를 이제 쉽게 폐쇄할 수 있게 만들어는 놨는데요. 중요한 건 이거죠. 작은 회사들이 다 망하지만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큰 회사들이 그 부분을 다 흡수합병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리그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광구 수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워낙 이제 셰일오일을 뽑아내는 기술이 워낙 발달됐기 때문에 광구 수가 주는 게 생산량이 줄어드는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셰일오일 업체들이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하고 나면 다시 유가가 40불 위로 올라간다면 다시 또 셰일오일은 또 많이 뽑아낼 가능성은 높고요. 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 미국 상황에서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이제 불안한 상황이죠. 고용도 불안하고 이런 구간에서 또 요거 조금만 회복이 되면 셰일오일 업체들이 또 고용도 늘릴 수 있게 셰일오일을 많이 또 뽑아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셰일오일 업체에 의한 또 공급이 또 진행될 수 있다. 요 점도 유가의 추세 반등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어제 이제 발표된 거죠. 미국의 원유 재고 같은 경우도 원유 자체는 재고가 줄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휘발유 재고가 늘었습니다. 결국에는 아직까지 미국 내 소비가 원활하게 회복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해 보면 국제 유가는 추세 상승은 아직까지 좀 하기는 힘든 구간이 아닌가라 생각합니다. 40불 수준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노려볼 만하겠지만 이게 40불을 넘어서 45불, 50불, 55불, 60불 이런 흐름의 추세 반등 흐름은 여전히 힘들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 쇼크를 가져왔던 국제유가의 폭락이었죠. 그로 인한 이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 소식, 그리고 다가오는 오펙 플러스의 이 정례 회의, 그리고 앞으로 국제유가의 전망까지 지리스톡에서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이 김혜진 전문가 두 번째 질의도 함께 소환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자, 주식학개론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반도체 해부학 1탄, 2탄까지 정리를 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드렸는데요. 오늘부터 조금 바뀝니다. 오늘은 이 반도체 못지않게 참 굵직한 섹터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오늘 자동차로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럼 주식학개론 어떤 내용 함께 할지 오늘의 페이지 열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충격받은 섹터가 비단 이 자동차뿐만은 아닌데 자동차 사실 피해가 충격이 정말 컸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만 봐도요. 10년 전 주가 수준으로 회귀한 모습도 포착이 됐고 그랬는데 어제자로는요. 카카오를 또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8위 자리를 또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자동차 섹터 이 코로나라는 길고 어두웠던 터널이었는데 이제는 좀 빠져나왔다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코로나로 인한 자동차 업황의 수요 부진 우려감이 좀 컸습니다. 실제로 제가 표를 준비하기도 했는데 글로벌적으로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들, OEM 업체들이 일단 가동을 못했잖아요. 셧다운이 됐거든요. 네. 3월과 4월에 대부분 모든 글로벌 업체들이 셧다운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자동차, 완성차 업체의 주가에도 나타났고 실적으로도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주가가 반등을 하니까 네. 이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 뭐 기대감이라고 할까요? 그걸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좀 정상으로 회귀되는 느낌인 것 같은데 뭐 네. 반등을 했다기보다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일단은 공장들이 셧다운 됐던 공장들이 재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가 이제 재가동된 시기들을 나타낸 건데요. 보통 4월 말부터 5월, 지금 제일 마지막으로는 유럽에 있는 6월 2일 날 이제 혼다가 이제 재가동을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재가동이 되면서 좀 기대감도 생기고 앞으로 올해 하반기 이후 내년에 자동차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통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자동차 업황에서 가장 빠르게 수요가 회복되고 있고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국가 두 국가는 중국과 우리나라입니다. 일단 중국 같은 경우가 코로나를 가장 먼저 겪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정상으로 좀 회귀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3월과 4월에는 자동차의 생산량이 정말 급격하게 감소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래프 보시면 왼쪽 그래프 보시면 살짝이 아니라 급격하게 올라오기 시작했죠. V자 반등을 했네요. 네, V자가 찍고 올라왔죠. 네. 3월과 4월에 이제 뭐 내수 자동차 시장이 전년 대비해서 뭐 12%, 13%가 증가를 했고요. 가장 빠르게 회복이 됐던 시기 중국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우리나라예요. 네, 우리나라 자동차 판매량인데요. 우리나라도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다가 3월부터 슬슬 반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자동차 시장이 가장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의 이제 시장이 업황이 얼마나 살아나면 이쪽으로의 좀 산업이나 섹터가 좀 또 회복될 것이다라고 보일 건데요. 일단 더 자세히 좀 볼게요. 중국에서 이제 전달까지 5월 달까지 중국 내에서 새로운 차, 네. 새로운 신차가 얼마나 판매가 됐는지 조사를 했는데요. 신차가 잘 팔렸습니다. 신차 판매가 이제 두 자릿수로 증가했는데요. 이 두 자릿수로 증가한 수치는 2018년 4월 이후로 이제 2년이 넘는 기간 네. 만에 이렇게 신차 판매가 증가했는데 물론 이거는 그것도 있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를 안 해야 했던 되니까,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신차의 구매 보조금을 중국이 지급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동차 번호판 그렇죠. 예. 차를 산다고 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마음대로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차가 너무 많으니까 이 자동차 수를 줄이기 위해서 공기도 오염되는 거 막기 위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추첨을 해요. 예.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집을 한 다음에 돈을 받고 추첨을 해서 주는 건데요. 이게 상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하나를 낙찰받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500만 원
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동차 번호판도 받기가 힘들었는데 이걸 이번에 풀어준 거죠. 번호판을 좀 잘 풀어주겠다, 신차 많이 사라라고 수요를 부응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이쪽으로 촉진책을 폈던 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국이 최근에 이제 그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네.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차가 이거잖아요. 전기차를 사면 번호판 낙찰이 없어요. 그냥 다 줍니다. 그래서 맞아요. 전기차를 많이 사는 건 이유도 있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은 완성차의 그냥 내연기관차 네. 쪽으로 많이 업황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신차에 들어갔던 이제 판매 대수에도 전기차의 비율이 네. 가장 많았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는 아무래도 현대기아차니까요. 현대기아차가 얼마 정도 이제 좀 반등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보여드릴 건데요. 물론 당연히 아까 보여드린 대로 3월부터 이제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증가했어요. 많이 사셨더라고요, 자동차를. 그리고 좀 빠르게 증가했던 면도 있고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국내 시장에서 해외차가 뭐랄까 경쟁적인 신차가 없어요. 별로. 네. 예, 그러니까 뭐 르노 삼성에서 나오고 있는 XM3도 뭐 그렇게 효과를 또 드러내지 못했고 내수 시장에서 그다음에 뭐 트레이블레이저 또 이번에 뭐 GM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인기를 끌지 못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사실 뭐 시보레라든지 르노는 우리나라 기업 느낌이 나잖아요. 아, 그렇죠. 사실은 예. 우리나라 기업 같은 예, 느낌이 그러니까,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국내 시장이 빠르게 살아날 때 이제 거기에 점유율 높은 현대기아차의 비중도 높을 것이다라고 기대해보는 한 상황인데요. 저는 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가장 코로나를 먼저 겪었고 그러면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제 반등의 조짐을 빨리 보고 있는데 해외 쪽도 보셔야 되겠죠. 저는 뭐 미국 같은 경우 오늘 어제 오늘 뉴스에서 현대기아차 차가 잘 팔렸다라는 뉴스도 있었지만 그게 전년 동기에선 살짝 주춤한 수치였거든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수요가 어떻게 될지 기대가 못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저희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 신흥국의 자동차 판매 대수를 보시면 아직까지 조금 부진해요. 네, 안습입니다. 네, 저번 때 같은 경우에는 인도의 신차 판매 수가 0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대도 안 팔리는 네. 이런 시장이 있으니까 그런 시장에서의 이제 뭐 코로나 이후의 내수는 조금 더 자동차 산업은 조금 더 지켜봐야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 쪽에서 뭐 이연 수요 이런 이야기도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뭐 일상적인 생활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환경이 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연 수요 말고 다른 뭐 기대할 만한 요인들 뭐 없을까요? 일단 자동차 업황에서 제가 그래도 코로나를 겪고 코로나 이전과 뭐 이후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산업적으로 기대해 볼 만한 산업이 좀 커질 것 만한 기대를 거는 부분이요. 자동차의 수요 패턴이 좀 달라질 것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코로나를 겪으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 안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만나시는 이동을 좀 자제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자동차 판매가 증가를 했다는 거죠. 제가 하나 표를 준비하기로 했는데요. 그 중국에서 코로나를 겪었던 시기에 대중교통의 이용도가 거의 뭐 당연한 얘기도 하겠지만 네. 절반 이상이 감소를 했고요. 근데 그 이후로도 코로나가 이제 조금 주춤해졌을 때도 대중교통 많이 안 이용하세요. 네. 그런데 오히려 같은 기간에 자동차 판매는 늘어났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1분기에 그 폭스바겐이랑 GM이 이제 컨퍼런스 콜을 열면서 이렇게 시민들이 이동 제한을 했던 거, 이동 자제를 했던 게 우리의 이제 자동차 판매에는 전혀 악영향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대중교통을 기피했기 때문에 자차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아졌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게 바라보는 시선이 많더라고요. 저는 근데 많은 리포트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대중교통을 타기 싫으니까 그냥 차 한 대 사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 정도의 여유가 얼마나 있을지는 사실 저는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약간 경제적인 부분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나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그냥 내가 대중교통 이제 안 탈 거야. 나 그냥 차 한 대 살 거야. 저는 그거는 오히려 그냥 이연 수요가 연결된 약간 착시 현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좀 수요가 이연됐다. 약간 그동안 못했던 수요를 좀 해볼까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뭐 통계상으로는 이 시기에 또 고급차인 SUV가 많이 팔렸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원래 그분들은 원래 뭐 대부분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지 않았을까요? 네. 원래 평소에도 안 이용. 원래도 안 이용하셨던 분들인데, 네. 그러니까 대중교통 사용이 줄면서 오히려 고급 신차, SUV의 판매량이 늘었다. 이걸 이렇게 연결지을 수 있겠다라고 또 이번에도 발표를 했긴 했어요. 저는 그것도 그건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공유 경제 쪽으로 해서 차라리. 오히려 리프트가 최근에 실적이 잘 나온 거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대중교통을 기피하는 현상이
때로 인해서 자가용 운행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럼 전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유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이것도 사실 공유라는 것 자체가 또 남이 타니까 더 찝찝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차를 새로 사는 것보다는 좀 공유를 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그 있습니다. 부분도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게 네.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 자동차 업황에 조금 기대가 된다 하는 부분은 언택트 소비예요. 온라인 소비, 판매 채널을 늘리는 건데요. 뭐 역시나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딜러를 찾아가고 매장을 찾아가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차를 판매하는 실제로 그 이쪽에서의 판매 채널도 늘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3월과 4월에 중국에서도 이제 이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그다음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저희 현대차,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또 방문이 판매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마케팅비나 뭐 그런 게 비용이 감소가 되니까 이쪽으로의 또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제가 이 자동차 업황에서 그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은 전기차입니다. 물론 오늘은 제가 자동차 전반적인 업황, 내연기관이나 뭐 이연 수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서 전기차는 저희가 좀 따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다음 주에 설명해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자동차 업황에서 제일 기대되는 부분은 전기차의 수요예요. 네. 전기차 시장은 당연히 커질 것이라 생각하실 수 있고요. 코로나가 이제 발발하기 이전에 중국보다 더 큰 시장이 유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중국 대비해서 86%더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영향으로 좀 주춤하긴 한데요. 이거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자동차 업황에 좀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오늘도 저희 정부 뭐 홍남기 부총리가 발표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 도심의 모빌리티 사업을 좀 확충을 하겠다. 그래서 조금 더 교통적인 인프라를 많이 확충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그때 발표를 했었거든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이라고. 이거에 대한 뭐 가상도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정말 실행이 된다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미래 자동차 기술인 케이스, CASE라고 뭐 연결성,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그리고 공유, 그리고 전기차 이 네 가지가 합쳐진 게 이제 케이스, CASE라고 하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아직 공유의 개념은 조금 모자랄 것 같다 해서 공유는 뺐어요. 네, 공유는 빼서 그 네 가지 트렌드에서 공유는 뺀 나머지 세 가지 트렌드를 국내에서 좀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실행해 보겠다라고 했거든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미래차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만약 자동차를 투자하신다면, 자동차 섹터를 보신다면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시장 이연 수요도 있었고요. 여기에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운 기대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전기차 쪽으로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 얘기는 조금 더 나중에 따로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자, 그럼 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관련한 수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또 네 종목을 또 추려봤는데요. 저희가 주목하는 네 종목은 이 종목들입니다. 일단 현대모비스, 현대차, 만도, 한온시스템 이렇게 네 종목을 저희가 이제 주목을 했는데요. 일단 먼저 현대모비스부터 살펴보면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최대 자동차 부품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 현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최대 매출처는 현대 기아차 그룹이고요. 우리가 뭐 현대차를 모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약에 고장이 나면 현대차에 가면 현대모비스 거를 또 가져와서 다시 이제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부품 관련 부분, AS 관련 부분에 이제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현대차가 가장 많이 이제 판매가 되고 그 공장 가동률이 가장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쪽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현대모비스의 실적에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는데요. 보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북미 지역과 유럽 공장의 공장 가동률이 이제 4월 달에 바닥을 찍었어요. 5월 달부터 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바닥이 이제 나온 게 아니냐라고 시장에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체 매출을 많은 보고서에서는 한 15% 이상이라고 보는데 저는 20%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AS라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차를 몰고 나가는 확률이 많아야지 AS를 하루 나가기도 많이 하고 수요도 많이 바꾸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도 사실은 많이 지금 줄었기 때문에 AS 관련 쪽의 수요도 많이 줄었고 그 부분은 또 자동차 판매 전체적으로 판매량도 줄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올해 매출은 꽤 많이 좀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앞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현대차 쪽이 요즘에 이제 전기차 쪽으로 얼마 전에 또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과 만나면서 만났잖아요. 예, 전기차 관련 이슈를 또 많이 한번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확대를 좀 기대를 하고 있죠. 사실 현대차는 예전부터 전기차를 준비를 했는데 이게 스탠스가 전기차도 있지만 사실상 수소차 쪽을 더 많이 밀었죠. 정부랑 이렇게 수소차 쪽을 더 많이 밀었는데 실제로 수소차 판매는 글로벌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조금 포지션이 애매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을 많이 놓쳤어요. 많이 놓쳤는데 이거를 조금 빠르게 좀 따라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전기차 쪽도 다시 한번 이제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전기차 쪽에 많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 자체에 대한 또 기대감도 크죠. 전장 부품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현대차가 만드는 전기차의 또 상당 부분을 또 현대모비스가 또 담당을 하니까 부품을 네. 이쪽 관련된 기대감 좀 있다라고 봅니다. 뭐 다만 앞서도 계속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올해 전체 매출에 대한 비중은 여전히 좀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현대모비스의 점수는 7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현대차를 보겠습니다. 일단 현대차가 우리나라 기업의 이제 완성차 1위 기업이잖아요. 일단 코로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네시스 효과가 엄청났습니다. 네. 일단 G80이 이제 출고가 본격히 됐는데요. 이 제네시스 브랜드가 이제 4월에 한 달 동안에 전년 대비해서 판매량이 60% 이상이 증가를 했고요. 이게 사상 최초로 한 달에 10,000대가 판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G80도 이제 예약을 했는데요. 그때 계약 첫날에 22,000대가 계약이 됐어요. 진짜 G80은 G90이랑 진짜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 차이가 없더라고요. 네, 진짜. 별 갭이 없으니까 이게 신차 출시의 이제 신차 계약 대수로는 사상 최대 기록을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네시스의 효과로 일단 현대차가 일단 잘 버텨주고 있는 느낌인데요. 일단 또 하반기에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지금 현대차가 그 신차의 제품들을 많이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차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서도 뭐 산타페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리프트를 해가지고 이제 뭐 신차 효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하게 뭐 기존에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현대차가 옛날에는 뭐 소나타 나 뭐 그랜저 뭐 네. 이렇게 그렇게 좀 세단의 느낌이었다면은 현재는 SUV 차들도 많이 출시를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팰리세이드도 그렇고 GV80도 그렇고. 네, 이번에 그렇죠. GV80도 그렇고. 근데 이 SUV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효과가 좋은 게 완성차 입장에서는 단가가 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ASP가 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시장을 이제 가져오기 시작하면 매출은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거든요. 제가 준비한 표가 이제 같은 GV80과 경쟁되는 수입 차종을 이제 비교를 한 건 ASP를 비교한 건데요. 이게 뭐 BMW의 X5도 있고, 네. 그다음에 렉서스에서 나오는 차도 있는데 이제 사양이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 ASP가 다른 수입차가 조금 더 비싸죠. 그렇죠. 근데 현대차가 이제 가성비가 있다라는 이미지가 또 심어진다면 이쪽에서도 이제 수요가 있을 수 있고, 또 이 현대차의 기존의 ASP보다는 이게 올라간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매출 효과도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G80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대가 이제 6,580만 원 정도로 기본으로 하는데 이제 옵션까지 추가하면 8천만 원 정도가 네. 되는데요. 이게 지금 예약하신 분들이 다 이제 거의 풀옵션으로 8천만 원 정도로 다 계약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쪽에서의 매출은 기대가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 기여도가 가장 높은 부분이 아무래도 내수 시장이니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효과를 내고 있는지 보면은 뭐 수입차를 제외하시면 이제 거의 다 현대차가 거의 점유율 높은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또 내수에서의 좀 효과가 일어난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시장이니까 이쪽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해외 시장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현대차가 지금 전기차로는 살짝 늦은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쪽을 따라잡을 수 있는 속도와 그다음에 해외에서의 점유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해외에서 점유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점수를 준다면 7점으로 주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확인할 게 있다라는 거죠. 네, 일단 하반기 내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다음 이제 만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만도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아다스라고 하죠. 에이다스 쪽 관련해서 이제 많은 기대감을 가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중국 쪽에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중국 시장의 성장성이 이제 회복이 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 관련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지금 뭐 김혜진 전문가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신차, 특히 현대 기아차 쪽에 신차가 많이 나오면서 그쪽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표를 제가 준비했는데 그걸 보시면
지금 최근에 이제 아까 뭐 중국 관련 부분에 뭐 이슈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ADAS 매출인데 지금 신차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GV80, 뭐 베뉴, 팰리세이드. 그다음에 G90, 그다음에 팰리세이드, 텔로라이드 이런 쪽으로 해서 신차에 대한 효과, 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긴 하죠. 다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체 매출은 꽤 많이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요. 명확하게 하락합니다. 명확하게 하락을 하고요. 결국에는 중국 시장의 성장성이 이게 돼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중국 관련 부분의 성장성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추세 반등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6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원 시스템을 보려고 하는데요. 한원 시스템은 이제 부품,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 한원 시스템이 영위하고 있는 그 부품이 그 자동차의 공조 시스템이에요. 네. 이 공조 시스템을 설명해 드리면 이제 공기 조절을 하고 공기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인데요. 그러니까 뭐 차량의 실내를 쾌적하게 온도를 유지하게 해주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말하면 뭐 히터랑 뭐 에어컨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히터랑 뭐 에어컨, 환기를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공조 시스템인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국내 점유율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 글로벌적으로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참고로 글로벌 1위가 이제 일본 기업이에요. 덴소라고 해가지고 일본 기업인데 뭐 2022년까지 2년 후까지는 이제 글로벌 1위도 달성을 해보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한원 시스템의 이제 이 공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열을 다루는 거잖아요. 뜨겁게 해주고 차갑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연기관차에서는 엔진과 가까이 그렇죠. 붙어 있습니다.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엔진에서 이미 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전기차에서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전기차는 내연기관이 없잖아요. 열이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히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열이 없기 때문에 따로 전기를 사용해서 열을 낼 수 있는 공조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전기차에서의 공조 시스템이 중요한데 이게 또 단가가 내연기관에 비해서 2배에서 4배가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공조 시스템이 전기차에 더 많이 장착이 됐을 때 거기서 들어갈 수 있는 매출 호조도 보일 수 있는 거죠. 한원 시스템이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공기 공조 시스템의 이제 순환도. 네, 순환도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한원 시스템이 또 테슬라에 납품이 됐었다라고 해가지고 또 이슈가 돼서 주가가 많이 상승하기도 했는데 또 이런 부분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주요 제품들 중에 이런 공조 시스템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좀 더 빠르게 차갑게 할 수 있고 뜨겁게 할 수 있는 것도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공조 시스템이 또 문제가 되는 연비가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왜 에어컨을 사용하면 연비가 안 좋아진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렇죠. 예. 네,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에어컨을 사용한데 해서 연비가 안 좋아지는 이유가 이게 공기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연비가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좀 무게를 가볍게 할 수 있는 경량 시스템, 공조 시스템을 만들어서요. 그쪽에서의 좀 신제품에 대한 그 수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원 시스템이 이번에 뭐 현대차에도 납품을 하는데 전기차, 현대차에서 나오고 있는 뭐 코나, 니로, 아이오닉을 다 납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한원 시스템이 이제 매출 비중을 보시면 사실 국내도 국내지만 해외 쪽 매출이 많거든요. 그래서 매출을 좀 다변화시킨 영향이 있는데 이쪽에서의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쪽의 매출이 오히려 좀 이렇게 다변화됐던 매출이 오히려 좀 마이너스였던 영향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앞으로 코로나가 해소가 된다면 자동차의 산업이 조금 더 성장을 한다면 이쪽에 들어가는 공조 시스템도 될 것 같고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객사도 보시면은 국내 현대 여기 HMG가 이제 현대 모터스거든요. 현대차도 있고 포드도 있고 폭스바겐도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의 이슈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좀 보시면 됐고 전방 산업이 좀 확장을 한다면 이쪽에 들어가는 한원 시스템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완성차보다는 점수를 높게 주고 싶어요. 이미 지금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 이제 전기차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네, 그렇죠. 점수 많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한원 시스템은 8점을 주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결정하기가 편해졌네요, 탑픽을. 그런가요? 점수를 보면 확실하게 전기차 관련 이슈가 있는 한원 시스템이 저희는 탑픽으로 선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한원 시스템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12,000원 정도로 설정하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 한 8,000원 라인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500원 정도도 짧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9,500원 정도로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앞서 살펴드렸던 반도체 쪽보다는 자동차 섹터 일단은 점수가 조금 상대적으로 짜긴 한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도 탑픽으로 한온 시스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반등하는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봤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주식과 결혼 벌써 마무리할 시간 다가왔습니다. 오전장보다는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양시장 모두 빨간불 아직까지는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은 시간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주식과 결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